그래서 한국인들이 우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집단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서양은 개인주의고 동양은 집단주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래서 한국인은 일반적인 집단주의의 틀에 묶어놓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집단주의, 강력한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성이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네. 한국인 특유의 역동성, 에너지감 이런 게 폭발할 수가 있죠. 네. 사실 여태까지 한국을 견인해왔던 건 그런 것들인데, 네. 그거를 박탈하면 우리가 가진 고유의 강점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를 이길 수도 없고, 경제 네. 성장 측면에서도 네네. 사회 전체가 저는 사실 붕괴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 우리 도기마을 저자와의 대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의 저자,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재미나게 읽었던 책 같아요. 딱 3번 만에 다 읽었어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심리학 책인데, 사이언스라고 하기에는 숫자나 뭐 딱딱 떨어지는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데, 읽고 있으면서 계속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맞아. 맞아. 제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게 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 내용들이 계속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게 이제 민족성에 대한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독특했습니다. 민족성이 우리? 그걸 민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민족성은 우리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주장을 과거에 저처럼 명확하긴 하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한국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뭐 예를 들면 최상진 교수 같은 분은 우리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쓰셨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우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집단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서양의 학자들은 서양은 개인주의고 동양은 집단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만으로 우리 한국인을 설명할 수가 없다. 뭐 그렇다면 중국인하고 일본인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또 많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한국인은 일반적인 집단주의의 틀에 묶어놓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집단주의, 강력한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성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내용은 어떤 걸 이제 우리성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라는 집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에 기초한 일심동체의 집단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입니다. 예를 들면 화목한 가족을 한번 예를 들자면,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거나 잘리면 자기도 망하는 거죠. 또 아버지가 잘 되면 자기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국에서 뭐 큰아들이 뭐 집안을 다 책임졌네, 뭐 아버지가 책임졌네, 어머니가 책임졌네, 이런 서사들은 너무나 흔하게 항상 발견되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집단의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가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초해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런 과정들, 친분을 쌓고 정을 쌓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마음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일심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뭐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뭐 아버지가 얼굴에 어떤 표정만 지으면 알아채는 정도로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는 경지. 그래서 온 집안이 각각 개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그걸 이제 일심동체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때가 제가 보기엔 제 인생에서 2002년 월드컵 때가 아니었나. 그럴 때죠. 거의 미쳤죠 그때. 왜냐면은 제가 전철을 탔는데, 저는 양복을 입고 출근했는데 전철 한 칸에 저만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전원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나중에 생각하면 이 장면이 얼마나 신기한 장면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태를 봤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온갖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어떤 사장이 그때 당시는 아주 좋은 승용차에 그 거리공원을 나갔다가 이기는 걸 보고 너무 신나서 차 위에 올라타고 막 난리를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못 쓰게 됐다는데, 그래도 후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그런 다 마음이 있었죠. 근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게 나왔을까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역사가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고 네. 그 역사가 한국인의 언어 사용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데 계속 영향을 미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출발점은 역사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 민족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게 5,000년 동안 한 곳에 살았다는 겁니다.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죠. 돌아다니지 않은 건 맞죠. 그죠. 네, 네. 유대인 같은 경우도 우리랑 비견될 정도로 뭐 단일 민족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상 유랑 생활을 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5,000년 전부터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어디 가지 않고 딱 자리 잡고 여기 살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보통 한국인이 유래가 없을 정도의 정주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네. 정주민족이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온돌 문화죠. 전 지구상에 온돌 문화 우리밖에 없는데. 아, 이동할 거면 온돌을 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네. 굉장한 건 낭비죠. 네네. 뭐 곧 좀 이따가 이사 갈 건데 그 온돌 공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온돌 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사 갈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 말고 죽으면 내 자식까지도 살아라. 이런 것까지 전제해서 온돌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민족은 이사 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5,000년 전부터 한 곳에 모여서 살았다. 꾸준히. 이제 하나의 이게 우리 역사의 특징이고 네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같이 살면서 사이가 나빴으면 또 우리성이 생길 수 없었을 텐데 그렇죠. 사이가 좋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만 해도 사실상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내전이 일상화된 나라였다고 봐야 됩니다. 네. 중앙 집권화된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쇼군이라고 불리는 그 영주들이 지배를 했고 각 지역을 또 사무라이를 키워가지고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일본이 겨우 이제 그 전쟁에 멈추고 국가로 통합되기 시작한 건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내전 같은 기억을 못하죠. 삼국시대니까. 유일하게 삼국시대는 그때는 네. 국가로 좀 분할돼서 좀 싸웠지만 예. 그때를 제외한 때에는 내전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네. 평안도와 전라도가 전쟁했다 이런 기억 없어요. 네네.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내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런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게 농사 짓고 있는데 군대 가면 막 몰려들어서 대도륙을 하는 학살을 하는. 7일의 사무라이도 그렇게 나오죠. 네네, 사실 그런 걸 배경으로 나왔죠. 이게 산적일 때도 있지만 옆 영주, 옆 지역 사무라이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도륙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양반과 평민 간의 어떤 갈등이나 뭐 투쟁 같은 건 있었겠지만 평민들 사이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사이가. 네네. 예, 그래가지고 한국의 전통 문화는 마을 공동체들을 이루고 또 뭐 넓게는 뭐 이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평민들끼리 사이좋게 사는 문화였다. 화목하고 사이좋게. 네. 이 사람들 사이도 이제 기본적으로 평등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뭐 우리성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000년에 걸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의. 네. 게다가 외침이 또 많아요. 네. 한 1,000여 차례 이상 된다 그러죠. 네, 내분 또는 내침은 없지만 외침은 많다. 많습니다. 네. 이 외침을 많이 받을 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이가 좋으니까 일단 평민들은 똘똘 뭉쳤을 테고 이때는 뭐 양반 평민의 차이, 평민 천민의 차이까지 넘어서서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침을 당해서 점령당하면 다 없어지니까 네, 일단은 우리는 하나의 운명이다. 이건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게 생기면서 똘똘 뭉쳐서 외침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전 민족 차원에서의 우리성이 엄청나게 강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역사적 배경이고 네. 그것이 우리 민족 심리에 녹아 들어가고 문화에 녹아 들어가고 언어에 녹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 역사를 배우고 언어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우리성을 습득하게 되는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족의 확대된 형태. 네, 맞습니다. 이 우리 민족성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가족이 거의 민족이나 사회 차원으로 확대된 그게 이제 우리성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제가 사실은 시골에 사는데요. 시골에 가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부자에 대한 인식이 왜 안 좋은가를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재화를 이렇게 유통하는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건 나는 2개 받을 때 너한테 하나만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마을 공동체에 있어 보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지. 네. 2개 받고 하나 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들을 조금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부자에 대한 인식이 왜 안 좋냐? 인색한 네. 이 부자의 이면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구나. 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 평등성이 되게 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집단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죠. 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평등입니다. 네. 이 평등이 실현돼야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 공동체에 어떤 농사한 결과물이 있다. 쌀이 뭐 100가마가 있다. 네. 이걸 평등하게 나눠야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합니다. 네. 즉 200가마가 되면 개인도 도움이 되고 뭐 충작이 들면 그만큼 못 받고 그래야 운명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평등해가지고 100가마 중에서 50가마를 지주가 가져가고 나머지 못 가져간다. 이 사람들은 같이 우리가 될 수가 없죠. 네네. 불평등하니까. 네네. 그럼 뭐 200가마가 된다 한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등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불평등 속에서는 될 수 없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양반, 평민 이런 계급 관계를 빼면 네. 평민들 관계는 평등했기 때문에 네. 우리성이 굉장히 크게 발현될 수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거를요? 불평등을. 불평등을.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정도냐면 제가 책에서도 인용을 했는데 한 대학 교수가 그 전까지 장학금을 두 사람 학생, 대학원 학생 2명한테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부에서 강요를 한 거예요. 이제 개인 간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신자유 시대 이후에 장학금 한 명에게만 몰아줘라. 네. 2명 줄 거를. 이렇게 강요를 받으니까 난감한 거죠. 네네. 그래서 장학금을 그렇게 주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 두 대학원생 중에 하나가 장학금을 받게 됐을 거 아닙니까? 네네. 반을 잘라서 상대방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런 경우가 좀 익숙하죠. 예, 익숙한 것 같아요, 한국은. 요즘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신세대는 좀 그럴 텐데. 계산이 정확할 테니까.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나 혼자 받는다는 걸. 맞아요. 그런 거는 뭐 흔한 것 같습니다. 네. 흔하게 그리고 밥값을 내도 내가 한 번 내면 네가 내고. 맞습니다. 그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불평등이 생기면 우리가 깨지니까 우리 관계가 깨지니까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등을 추구하는 편이죠. 그래서 책에서 되게 눈에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은 대형 건축물이 없다. 네. 근데 이건 진짜 해외 여행을 가보면 알 수 있지만 뭐 가깝게 일본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오사카 부근에 가서 성만 봐도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될 만한 그런 성들이 너무나 질비하게 네. 많은데 한국은 뭐 경복궁이 지금 줄어들어서 저만큼이라고는 하지만 경복궁도 네, 별로 크지 않아요. 중국의 자금성에 가보면은 네. 그냥 뭐 행랑채 정도 수준이고 네. 어디를 가도 뭐 그렇게 큰 건물이 없어서 네. 사실 관광 유적으로 따지면 관광 유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건 평등성 때문이었다. 네, 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똘똘 뭉친다, 백성들이. 그러면 그만큼 힘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힘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혼자서 흩어져서 따로따로 농사짓고 살다가 보면 개인이기 때문에 네.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의식이라든가 민권의식, 네. 권리의식 같은 게 발전을 못해요. 근데 우리를 똘똘 뭉친 집단은 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성들이 똘똘 뭉치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은 그 힘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식이 엄청 올라갑니다. 저항의식 같은 게. 네네. 예, 저는 이제 그거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지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기서는 한국 사람들이 유명하잖아요. 뭐 다른 공항 같은 데서는 비행기가 연착해도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네. 한국 사람들 바로 항의하고 네. 책임자 나와라, 대책이 만들고 네. 피해 보상해라. 네, 네. 그거 유명하거든요, 세계적으로. 네네네. 그리고 외국 학자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일본인 어떤 학자는 일본인의 주체성을 자기를
수동적 자기라고 한다면 한국인은 주체적 자기다. 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네네. 이런 게 이제 한국 역사에서 내려온 그 강한 어떤 권리의식이거든요. 인권의식. 예. 이런 것이 강하다 보니까 통치자들이 네.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 예를 들면 일본만 해도 예. 사무라이들이 아주 힘이 세서 지나가다가 누가 자기를 쳐다봤는데 불길한 눈빛이 불어냈다 약간 이렇게 느끼면 내려서 칼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왜 죽였냐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칼이 잘 드는다 시험해 보려고 죽였다 해도 문제가 없는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본 드라마 하나를 봤더니 그 대목이 나와요. 자기 여동생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튀어서 사무라이한테 맞은 거예요. 네. 바로 이제 칼로 쳐 죽인 거 자기 여동생을.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냐 그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에서 있을 수 없죠. 신문고를 두들기든지 동네 사람들이 다 쳐들어가든지. 그 순간 네. 만약에 어떤 양반이 그런 짓을 했다면 바로 공개해요. 네네네. 한국 사람들 그 순간 보는 순간 잡아다 바로 처단합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양반들도 그렇게 못했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 노비도 죽이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주인이 법적으로는. 아 그렇군요. 예, 그거를 실제로 은밀하게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네. 쉽게 못 죽입니다, 노비. 네. 법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나라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개인화되어 있는 무력한 개인들이기 때문에 야 나와서 이거 지어. 빨리 나와서 부역해. 그러면 고분고분 말을 듣잖아요. 네. 한국은 그거 함부로 시켰다가는 바로 봉기가 일어나요. 아 그래서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다. 없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이제 기록들을 봐도 네. 큰 건물 하기 전에 꼭 그걸 따져요. 농사철이냐 아니냐. 농사철에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비농사 농번기 아닌 시즌에 동원한다 하더라도 불만을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정조 같은 경우는 아예 임금을 줬어요. 아 돈을 줬다. 돈을 줬습니다. 월급을. 돈을 주고서 고용을 했어요.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농번기에 부르는 건 금기시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대로 백성들을 끌어다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일 수가 없었다. 아 이거 듣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드네. 그 봉기와 그 동전의 뒷면 같은 게 의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웬 의병이야.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최근으로 따지면 이제 독립군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봉기와 의병이 그냥 동전의 앞뒷면 맞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사실은 그게 계급적 지배를 했던 착취자들을 향했느냐 아니면 이제 외세 침략자들을 향했느냐만 차이가 있지 민초들이 힘이 세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주인의식이 있지 않고는 주인의식과 권리의식이 아주 아주 충만했던 그런 우리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뻑하면 봉기로 나타나고 국내적으로는 외세에 대해서는 의병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당황한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해방이 좀 좋아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뭉쳐서 막 싸우고 더 무섭고 황군보다 그런 모습들. 저도 사실은 그 오사카와 그 주변 성 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특별히 히메지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해자의 존재였어요. 우리 주식 투자할 때는 해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해자가 있어야 침범을 안 당하고 안전하다. 근데 저는 해자가 뭐야 도대체 하고 그 투자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해자를 본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산성을 본 기억은 있는데 해자를 본 기억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에 이렇게 따라서 성벽을 쌓는 거는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 해자를 보고 그 성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특별히 히메지성을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 옛날에 저렇게 높은 정교한 성을 지었으면 여기에 있었던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천민 수준으로 굉장히 혹독하게 일을 했겠구나.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은 계층 문화를 그렇게 수긍할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국학칼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성끼리 싸워서 어떤 함락된 성에 성주가 쇠뻗고 할복을 하면 나머지는 다 생존이 가능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걸기 뭐 의병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윗사람 말만 잘 들으면 되니 그렇습니다. 계층 문화가 그냥 딱 형성돼 있구나.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복종의 문화죠. 완전히 복종의 문화입니다. 서열의 문화고. 서열의 문화. 그래서 일본에 그 해자가 있다라는 것과 대비했을 때 한국은 국내적인 저항, 이웃 뭐 경상도와 전라도가 전쟁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게 아니거든요. 다 외적입니다. 외적 대상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 정주영 전 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이 베르사유 궁전 갔다가 남긴 방명록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방명록에. 네. 네. 이러니까 혁명이 일어났지. 어마무시하죠, 베르사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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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고 정경환이 딱 들면, 야 그때 프랑스가 어려웠는데 이따위 걸 지었으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않냐 해서 그 말을 썼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경 회장도 네네네.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런 건축물을 아름답긴 한데 네네네. 이게 다 민중들, 백성들을 끌어내서 고생시켜서 지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그런 거대 건축물이 없는 것은 자랑거리지. 그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 책 보고 그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문화재가 없네. 한국은 뭐 산세도 작고 뭐 이런 자연도 보면 자금자금하고 건물도 작고 뭐 대국에 비해서는 뭐 큰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좀 바꿔 먹기로 했어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아, 고열 짜진 백성들 비율이 적구나. 그렇게 고생 그때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예를 들어 생산성 혁명이 안 나서 농업 혁명이 안 되고 해서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을 한 거지.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외적에 이웃집에 시달리고 외적에 시달리고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조금 불평등이 심해진 거는 조선 중반 이후의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그때부터 조금 심해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그 우리 관계가 좋았냐면 80년대까지도 상당 정도 그게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마을 공동체, 학교 공동체 이런 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드라마가 이제 응답하라 1988 그런 정도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신자유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거의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그냥 놀러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온 거는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잠자고 오고 흔했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이었죠. 옆집에 시골에 가서 한 달씩 있다 오고. 네, 맞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죠. 정말로. 요즘 뭐 상상도 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무전여행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집신만 딱 짜서 나가잖아요. 그럼 전국을 다니면 아무 집에 나가서 이리 오너라면 다 지어줬습니다. 다 지어주고 밥을 줍니다. 이게 우리 문화거든요. 그렇군요. 전통 문화죠. 밥 주는 게. 담벼락도 높지 않고. 담벼락 없어요. 사람이 들어갈 때 이 겉에도 일본, 중국 이런 데는 다 밖에다 벽을 쳐요. 집 구조가.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적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 다 열어놓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려울 게 없었다는 것이고 평상시 보통 사람들 사이가 여행 다니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재워달라면 대해주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들여놓죠. 외부인을. 그러니까 너, 나 이게 경계가 확실하거든요. 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은 귀신 문학이 좀비 문학이고 나를 뜯어물리고 나도 같이 죽는 이런 문학이고 우리는 귀신이 한풀이 해달라는 귀신이 도와달라고. 그게 이렇게 문화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인간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우리가 돼서 계속 살다 보면 사람이 제일 좋을 거 아니겠어요? 제일 좋은 건 사람. 인간이 제일 소중하다. 사람은 원래 좋은 존재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인간의 선함을 믿게 됩니다. 그게 귀신에 대한 개념에도 이제 투영되게 돼 있죠, 당연히. 그래서 한국 귀신들은 인간이랑 똑같아요. 근데 억울하게 하늘 품고 죽었을 뿐이지. 그래서 나타나서 목적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하늘 푸는 거죠. 뭐 우리의 전통적인 그 설화에 의하면 사람들이 놀래 죽은 거지 귀신이 죽이려고 그래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죽고 얘기를 들어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서양이나 일본 귀신 그렇지가 않아요.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드라큘라, 늑대인간 뭐 올라가면서 원한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피해 굶주리거나 이래서 죽이잖아요. 일본도 그런 귀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 많이 해가지고. 우리처럼 인간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잘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지리학적으로 외군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지 않는 한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거기서 그냥 잘 지내게 되었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렇게 지내보니까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자살이 없었던 거거든요. 일본이나 유럽은 예전부터 소위 그 현대병적인 자살이 있었어요. 우울이나 불안 때문에 세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거죠. 한국은 자살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우리 속에서 사니까 외롭거나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없다가 일본 강점기가 되면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자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아조선일보에서 막 그런 글 자살이 나오기 시작했죠. 원래 자살자가 없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된 것은 이런 논설들이 나와요. 그전 자살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혼자 있는 게 무섭긴 하죠. 우리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모든 사실 정신적인 문제, 정신병의 근원이거든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못 이겨서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부터. 일본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살면서. 항상 가족과 함께,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았으니까 정신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고 따라서 자살률도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범죄 순위를 따져보면 네. 한국에서는 범죄 1위가 압도적으로 사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뭐 필리핀에서 있었습니다만은 그 영화됐던 게 뭐 카지노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사기가 왜 이렇게 넘칠까요? 범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네. 자, 범죄자들 입장에서 네. 어떤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겠습니까? 수월하게 돈 벌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애를 썼는데 돈을 못 번다. 범죄를 수익을 못 올린다는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별로. 네. 근데 이렇게 조금만 하니까 쉽게 돈이 막 들어온다 하면 그걸 많이 하겠죠. 네. 그러려면 한국인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범죄자들이. 한국인의 성향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범죄를 하거든요. 예. 근데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인간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네. 우리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믿고 좋아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조금만 잘해주고 경기가 무너졌다 싶으면 다 열어서 다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런 거라 그래요. 그 폴포트라고 그 유명한 그 파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네네. 영국에서 막 히트치고 네. 그랬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국에 몇 번 와서 한국이 너무 좋아서 반했다고 한 얘기가 뭐냐. 네.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친해지면 속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약점이 될 만한 얘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일본도 가보고 많이 가봤지만. 그래서 난 자기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한국을 잘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만 가까워진다 싶으면 다 그냥 믿고 여는 게 있어요. 네. 그거 자기 것들한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들한테. 패를 다 잃는 거니까. 그럼요. 네. 조금만 친해지면 한국 사람들도 거절 잘 안 못해요. 맞아요. 네. 저만 해도 거절을 잘 그죠. 못해요. 네. 뭐 아는 사이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데 약간 친해져서 우리 사이다 싶으면 네네네. 뭐 부탁하고 그럼 거절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씩 밀고 이제 그런 걸 이용하면 사실 사기치기가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경계심이 심해서 네. 그런 류의 사기가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사기 범죄 유난히 많거든, 한국이. 네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좋은 면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이. 네네. 사회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근데 사실 좋은 성향이죠. 네네. 인간 중심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성향인데 좋은 건데 범죄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성이라는 게 과연 현대 사회에도 잘 맞는 거고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제 조건이 갖춰진 우리 평등하고 그래서 개인의과 집단의익이 일치하고 그런 조건에서의 우리성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족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를 떠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월드컵을 떠올리면 월드컵 떠올리면 되고 전 국가가 그렇게 뭉쳐 있는. 그렇죠. 그런 선수들도 아마 힘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차별 이런 게 없잖아요. 누구나 다 입고 나가서 하나가 됐을 때는 그렇죠. 너 나 다르고 위아래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렇죠. 모두 하나예요. 일부러 또 거리 응원까지 일부러 나가니까. 그럼요. 시간을 내서 일부러 거기에 묻히고 싶어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되고 싶은 건데. 그러네. 그래서 누가 쓰러지면 다 달려가서 살려줄걸요. 하기야 월드컵 끝나고 쓰레기 하나도 없었다. 네, 그렇죠. 그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잖아요. 외신들은 놀래죠.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쓰레기 하나도 없어. 네. 굉장히 쇼킹한 거죠. 진짜. 외국은 그 정도 모이면 반드시 가게가 털립니다.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 정도는 그 정도 인파가 거리를 휩쓸잖아요. 네. 반드시 방화, 폭력, 약탈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재난 상황이 오면 막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그 슈퍼마켓 같은데 큰 대형마트 털고 네네. 이런 장면이 꼭 영화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맨날 실제로 그래요.
시위가 일어나도 털어요. 네. 상당히 강력한 이제 대중 시위가 크게 일어났다. 그럼 뭐 방화, 약탈, 폭력 이게 꼭 일어납니다. 하긴 프랑스 같은데 보면은 네, 시위 나면 막 자동차 불에 타고 막 난리가 그렇습니다. 나니까. 네. 미국도 뭐 그런 시위가 있으면 거리 막 가게 털고 그러잖아요. 네. 한국은 시위가 있으면 더 사람들이 도덕적이 돼요. 우리 성 때문에 시위를 하는 거라서. 아. 그래서 옛날에 동학 때도 그랬고요. 네. 훨씬 더 도덕적이었다 그러죠. 그 동학혁명 때. 광주도 그랬습니다. 80년대 광주에 네. 범죄가 사라졌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돼버리니까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인데. 네네네네. 네, 그리고 월드컵도 이제 그런 걸 강화하기 때문에 그 순간 되게 도덕적이 돼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오히려 범죄도 줄고 공동체를 위한 마음도 커지고 그래서 누가 위험에 빠지면 다 같이 모여 도와주고 뭐 그렇게 이제 네 거 내 거 없이 나눠 쓰고 네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나쁠 리가 없죠, 당연히. 좋은 예.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조건이 없는데 이제 불평등하고 집단이니까 개인이 불일치하고 그런데 우리가 강요된다 또는 집단이 강요된다. 그건 전체주의거든요. 1번이죠. 정확하게 1번. 저는 1번. 1번이 전체주의입니다. 네. 제가 이 책에서도 계속 그걸 논증을 했는데 예. 가짜 이제 집단주의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성을 자발적으로 가질 만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강요당합니다. 전체 집단을 잡고. 네. 국가, 전시 동원 체제가 네, 대표적으로 국가, 있고. 뭐 천황, 뭐 네. 민족.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히틀러 체제. 네네. 그런 데가 이제 전체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힘들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집단주의가 자발적이지 않고 강요가 되니까 네. 마음이 분열돼요.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혼내와 다테마이라 그래가지고 네. 속마음과 사회적인 그 마음이라 그럴까요? 겉마음 두 개가 분열되어 있어요. 예. 그게 안 좋거든요. 정신 건강에 마음이 분열되는 거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두 개라 그러면 이해를 못하고 일단 일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그렇게 많았던 거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하죠. 네네. 저도 싫어. 표리부동이라는 표현을 네, 많이 표리부동 싫어하고.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거든요. 표리부동은 당연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최근에 나왔던 그 책 빠찡고에서도 그 주인공이 일본인한테 그 표리부동한 태도로 대대적인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 그 뒤에 2부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 이민지 작가가 그 부분을 굉장히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연출을 한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뭐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가 속마음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서로의 속마음을. 혼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내가 쫙 살다가 이 황혼이 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혼장을 내면 이유가 많답니다. 대화 없이. 참고 살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뭐 끝이다. 이제 혼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혼내가 나쁜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키보드를 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군대가 침략 군대가 됐을 때 그 안 좋은 혼내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잔인한 학살, 약탈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상시에 이 사람 착하거든요. 네네네. 군대 동원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숨겨 있었던 뭐 어떤 죄악성, 분노, 악성 이런 것들이 한번에 터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 관계가 회사에서 뭐 10년을 같이 지내도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예. 집은 당연히 모르고. 네. 한국에서 10년 동안 같은 회사에 직장 생활하면 전화번호도 당연히 알죠. 그렇죠. 뭐 사실 만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사실 교환하기도 하고. 네. 일본은 그런 문화가 별로 없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개인주의인데 사회 분위기는 집단주의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개인들한테.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네. 강요당해서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원래 그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게 좋아서 자발적으로 우리성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흉내를 못 내죠.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월드컵 거리공원 보고 뭐 멋있어가지고 해보려고 시도한 나라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정말요? 나름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는. 한국인들의 이 자발성에 기초한 거니까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970년대에 어떤 우리나라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산업화의 과정, 단일 체제, 단일 대우 체제라고 표현해야 할까? 온 나라가 힘을 합쳐서 산업
국가로 도약하는 이 과정들도 결국 그 우리성이 상당히 많이 발현됐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가장 슬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저놈들의 식민지가 됐어야 되느냐. 문화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하고 나쁜 짓도 안 했지 않냐 우리가 일본한테. 왜 이런 짓을 억울하다, 뭐 이제 분하다. 그러니까 나라를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게 컸다고 봐요. 상당히 우리 민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서로 똘똘 뭉쳐서. 그게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그 열정이 나왔거든요. 그걸 보여준 영화가 이제 국제시장이죠. 국제시장의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돈 번 사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독일도 가서 탄도 캐고 베트남 전쟁도 가고 정말 평생을 바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죠. 그 헌신성을 한국인들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성이거든요. 개인주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의 그 사업을 일으키는 그 과정들을 보면 거의 그분이 진폐증으로 죽잖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소위 말하면 사회 귀족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이 진폐증으로 죽었다는 거는 아마도 젊은 날에 현장에서 자기 몸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때도 목숨을 걸고라도 이거는 나라의 핏값으로 산 그 포항제철이니 그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혼연일체를 했던 그런 것도 결국은 우리의 그 가족성 또는 우리성 그런 것들이 발현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에 커다란 활력의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지금은 해체되면서 개인화되자 젊은이들이 요즘에 그런 열정을 발휘하지 않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해봤자 큰 돈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하루 벌어서 여행이나 갔다 오고 이렇게 살다 결혼도 안 할래. 그래서 최근에 MZ세대라고 표현되는 쪽 90년대 특별히 90년대 이후의 세대에서 재테크 열풍이 불었던 게 다 귀찮고 빨리 돈 벌어서 경제적 자유로 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었다. 사실은 지금 다 역작용으로 그들이 다 고점을 잡아버렸어요. 주식 고점, 부동산 고점을 다 잡아서 저희는 참 걱정이 되는데 결국은 그런 우리성 해체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일확천금만 구할 수 있다면 열심히 일 안 하고 그거 벌어서 여생을 즐기겠다는 생각밖에 없지. 진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게 이제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 특유의 그 에너지가 역동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 상실되고 전 우리성을 상실하면 우리가 과연 한국 사람일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걸로 이제 경영학적으로 저는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회사 대표들이 좀 계세요. 저기 약간 도매 경제 방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회사를 정말 불같이 일으키고 싶으시다면은 그 자기 거를 상당히 내어놓으면서 가족주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회사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성공이고 나라의 성공이고 그 어떤 연관관계와 고리를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여러와 같이 어떤 자기 열정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게 바로 이제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동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꼭 거기서 찾거든요. 가족. 그래서 술 문화가 이렇게 강한 이유를 듣다 보니 알 것 같아요. 우리 문화입니다, 그것도. 그죠? 뭐 회사 취업하니까 그냥 몸 죽어라, 막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하고 결국 나중에 되면 이렇게 대동단결, 소위 말하는 어깨 하고 술 취하면 어깨 동무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결국은 이런 우리성 문화에서부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직원들 사이에 개인 간 경쟁이 심해지고 그렇게 술을 먹자 그러면 안 먹고 싶어하는 싫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러네요. 요즘 옛날만큼 회식 안 하고. 옛날에는 동료들 사이는 대체로 비슷했거든요. 월급이나 차이가 크지 않고. 거의 매일 술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개인 간 경쟁도 치열하지 않았고 매일 술 먹어요, 매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서로 집 다 알고 여행 같이 다니고. 집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서로 공개하고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진짜로. 그런 분위기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서 개인 간 경쟁을 시키자
어떻게 왜 술 마셔도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제 술 문화가 확 죽기 시작한 거죠. 많은 부분. 자,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상황과 조건만 된다면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해요. 네. 어느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중시하고 관계를 중시하냐면 네. 히어로 영화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미국의 히어로 영화 스파이더맨 어저께 제가 애들하고 봤는데 넷플릭스에 떴길래 봤는데 네. 끝까지 가족들한테 자기 정책 공개를 안 합니다. 잘. 마지막까지 하죠. 네네. 인간관계의 파탄을 감수해요. 자기가 영웅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하는 말은 고독하다 영웅은 네. 뭐 이런 얘기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국의 그 히어로 영화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개봉한 무빙이거든요. 무빙이죠. 아주 가족애가 아주 엄청나게 들어와서 저는 이게 되게 저 사실 그 영화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았거든요. 네. 되게 애틋하고 좋았고 저는 오히려 오전 게임보다 더 재밌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는데 이거 한국 문화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통할까? 통하잖아요. 통합니까? 네, 히트쳤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사실 한류 중에 가장 많이 외국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은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주의인 거죠. 제가 얘기하는. 네네. 그거 보고서 충격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네. 아 저런 것이 해답이구나. 저게 정말 좋구나. 그래서 한류의 매력 중에 하나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빙도 보면 여기에 나온 히어로들은 인간관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영웅 노릇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기가 차라리 영웅을 안 하고 말지. 그렇죠. 다 퇴직했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쪽이고 주변에 좋아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공개해요. 공개를 놀랄까봐 안 하는 거지. 그 미국 히어로 영물처럼 버림받고 지탄받을까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애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강훈이 아버지. 네. 강훈이 아버지가 이제 바보로 나오는데 그 바보가 막판에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결국 아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네. 이런 걸 보면 한국 히어로물은 가족주의, 서양인들이 보기에 제가 얘기한 우리주의 이게 진하게 배어 있단 말이에요. 히어로물조차. 근데 서양의 히어로물 보면 철저하게 개인 중심의 히어로물이에요. 그래서 애인하고도 맨날 안 되고 헤어지고 주변 다 죽고 자기 때문에. 일본도 비슷해요. 고독합니다. 그래서 가면 쓰죠 맨날. 한국은 가면 안 씁니다. 알아봐야지 가족들이 자기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우선이에요. 그 개인의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은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사람 좋아서 더 좋은 자리로 이직을 못했다. 그래서 그런 있죠. 경우 많이 듣죠. 네, 실제로. 맞아요. 이직하고 저 자리가 훨씬 좋았는데 여기서 나를 너무 세게 잡아서 못 갔다. 정 때문에. 이게 서양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깜짝 저한테 교포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제일 이해를 못했던 게 직장에서 식사 시간이 되면 밥 먹으러 갈 사람 이걸 사는 걸 자기 너무 이해를 못했대요. 한국에 와서. 아니 밥을 혼자 가서 먹으면 되지 왜 사람을 모집해서 같이 가지? 우리는 혼자 먹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이 문화 자체가 우리는 같이 먹는 문화거든요. 근데 밥을 같이 먹는 게 의미하는 게 식구예요. 먹을씩 입고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가족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 관계를 사회적 차원에서 맺고 싶어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같이 밥 먹고 그렇죠. 식사를 같이 하고 밥을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하죠. 호칭도 좀 지나면 가족 호칭으로 불러요. 형, 뭐 그렇죠. 삼촌, 뭐 어머니. 그렇죠. 다 형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야. 뭐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있죠. 가족 호칭을 사회적 차원에서 쓰고 인사말도 밥 인사말을 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한번 하십시다. 밥 먹었냐? 뭐 이런 거는 가족 간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그런 걸 한국 사람들 해요. 뭐 사회적 관계를 가족 관계로 부르고 사회적 관계에서 밥 먹었냐고 챙겨주고 그 인사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갈 때 꼭 같이 가려고 그러고 이게 가족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주의라는 것이 가족주의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 되길 바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만 그러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그 남미도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거기는 호칭을 그렇게 함부로 안 써요. 특히 다른 여성한테 어머니라고 큰일 납니다. 진짜 어머니가 뭐 화를 내죠. 야, 네 어머니를 여기다 두고 어디 남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그래. 한국같이 그렇게 호칭이 발전이 안 됐어요. 우리 친구 엄마는 다 엄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온 국가 사람들이 다 가족이 돼야 된다고 봤다면 이 사람들은 일단 그 가족 내에서만
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그런 점에서 문화가 좀 틀려요. 약간 그쪽은 가족 이기적인 측면이 좀 있는데 한국은 가족의 범위를 사회에 확장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걸 계속 추구하죠. 그러네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일종의 폐쇄된 국가 단위에서 서로 간에 오랫동안 화목하게 잘 지낸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다. 네, 역사적으로. 야, 그러면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문화산업적으로 보면은 외국으로 펼쳐나갈 수도 있을까? 이번에 이제 무빙에서도 조금 얘가 나왔습니다만, 이거가 다른 나라의 그 마음을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좋은 문화가 될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류가 보여줬죠. 될 수 있다는 걸. 한류에 그게 배어 있다. 한류에 그게 배어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놀래요. 가족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양의 헤어로움은 끝이에요. 주인공 혼자 쓸쓸하게 고독하게 걸어가는 걸로 끝나는데 무빙은 가족이 제외하고 합쳐지는 걸로 끝나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상징적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모든 결론이 가족주의.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주의죠 사실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그걸로 그렇죠. 기결돼요. 서로 간에 보면은 그 무빙 같은 경우도 한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 가족이 서로 협업을 하는 맞습니다. 장면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이제 국가 차원의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끝없이 공동체로 가는 쪽으로 지향이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분할돼서 개인으로 남아서 나중에는 이제 힘들었어 나 혼자 고생하느라 뭐 이런 거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는 거예요. 매력적이고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사이좋게. 그리고 저렇게 솔직하게 한국 사람들처럼 감정 표현도 막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시원시원하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또 놀라는 것은 한국 드라마의 감정선이란 말이에요. 감정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드라마가 외국 드라마에 비하면. 살아있다 그럴까 사람들이. 실제로 연구해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감정 표현을 왕성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의외로 학자들이 연구해. 우리 사랑 표현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부부끼리는 참. 우리는 그 있잖아요. 뭐 낯간지러운 이성 간에 그걸 안 할 뿐이죠. 스킨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실제로는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입니다. 우호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술 먹고 고장 부리는 거 다 봐주잖아요. 그렇죠. 술 좀 관대한 편이죠. 아주 문화가 술에 대한 술 실수에 대한 문화 관대하죠. 또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를 우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공감하는 쪽이죠. 이 부분이 일본하고 정말 극명하게 차이 난다고 책에서도 언급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그땐 얼마나 슬퍼면 저럴까. 자기도 막 울고 그러거든요. 슬퍼서. 근데 일본은 신뢰라고 생각해요. 지만 죽었냐? 왜 이렇게 크게 울어? 이런 문화예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목적도 틀리고 일본이나 서양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하면 그거는 이제 결별하자는 얘기입니다. 너랑 나 끝났다 싸우자. 한국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화해하자는 뜻이에요. 너 왜 내 속을 몰라줘? 나를 왜 몰라줘 내 마음을.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한국인들의 감정 표현은 목적 자체가 우리가 다시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감정 표현의 목적은 이익이에요. 개인의 이익 때문에 표현합니다. 이거 절제하죠.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중심으로 표현하니까.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속마음을. 속마음 감추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가까운 사이에선. 친구들 관계에서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너 여태까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어? 우리 친구 맞아?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 외국에서는 이해 못해요. 그걸 얘기를 왜 해야 돼? 친구라 그래서. 그러네요. 한국은 아닙니다.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어떤 그 근원적 말하는 궁극적 본성, 인간의 인간답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한국의 우리성이 훨씬 서양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개인 감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인간다운 거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는 맞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인간인 것은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개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기 흩어져서 따로따로 사는데 개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성이라는 것은 공동성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와 사람을 놓고 뭐가 더 개성적이냐고 논할 수는 없어요. 아예 질이 다르니까. 이건 개성을 논할 수 없고 똑같은 인간을 대상으로 개성을 논하는 거거든요. 공통성에 기반을 둔. 근데 다 개인화돼서 개별화되면 공통성이 사라지니까 개성을 논할 수가 없죠. 그건 차이죠 그냥. 개성은 공통성을 전제로 한 자기만의 특징들이 개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성이 전제될 때 더 개성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개인화되는 것보다. 근데 잘못해서 사람들은 남들과 차별성을 보여주면 그게 개성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개성하고는 사실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가 저는 그런 점에서 더 인간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우리 건국이념 아니겠나 싶어요. 홍익인간. 아, 홍익인간. 네네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네네. 인간이 들어가는데 네. 이 지구상에 아마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 같은 걸 가진 민족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건국이념이었군요. 홍익인간이. 단군이 돼서. 단군이래. 그냥 단군 사상이 아니라. 네. 네. 그래서 국가를 건설한 목적 자체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인간은 또 우리 민족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인간 자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타성이 없어요. 네네네. 유대 쪽하고 틀려요. 그렇죠. 유대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선택받았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배타성이 없지 않습니까? 독특하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성향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민족성이라든가 인간성을 가진 국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그게 이탈리아라든가 반도 국가인 네. 뭐 이런 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을 동양의 라틴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혈질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처럼 절제해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성향은 좀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일랜드나 라틴 쪽하고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만큼 강한 우리성은 없어요. 오히려 저는 미국 원주민이 인디언들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거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 사람들은 차원이 좀 작아요. 이 공동체 의식이. 부족 단위로.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해가지고 한국은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만들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 의식의 범위는 되게 넓어요. 그렇네요. 민족 사회로 딱 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인디언들은 딱 자기 부족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싸울 때도 미국이 이렇게 서부를 침탈할 때도 단일하게 맞서서 전쟁을 벌이기 좀 힘들었던 거죠. 각계격파를 당했잖아요. 그렇군요. 우리 만약에 한국적이었다면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하나로 싸웠을 그렇죠. 텐데. 똘똘 뭉쳐 싸웠겠죠. 그럼 만만치 않았을걸요. 수가 많아서. 그렇죠. 다 그냥 각자 서로 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좀. 네네네. 그래도 생활하는 방식이나 이거 마을 공동체를 기준으로 우리랑 되게 비슷합니다. 원주민들이. 네네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 가꿔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게 되면 참 좋겠다. 너무 산업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이게 많이 희석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게 되는데 그 신자유주의의 기본적 특징은 개인 간 경쟁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개인 간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진 않았습니다. 집단 간 경쟁이 오히려 많았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경쟁을 시키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되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같은 회사 안에서는 월급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았어요. 맨날 끝나고 술 먹고 온 거예요. 사람들 사이가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1990년대 넘어서면 이 회사 내에서 경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치열하게 벌리고 막 격차를.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다 개인화되거든요. 이것이 한국에서 공동체를 거의 다 무너뜨렸죠.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80년대로. 90년대 넘어가면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다 깨집니다. 마을까지. 가족까지도 깨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 개인 간 경쟁 의식이 가족 간에도 침투했거든요. 가족 관계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거의 그게 이제 실종된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5,000년 동안 간직해온 우리성이 있는 거죠. 마음성이 깊은 데는. 갈구하고 있죠 또. 왜냐면 한국 사람들 그렇게 살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걸 진짜 바라고. 한국 사람 조금만 가까워지면 자기 속을 다 내놓으려고 그러고 자꾸 같이 밥 먹고 술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 관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얼마나 그게 간절하면 계속 그러겠습니까? 실패하면서도.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지금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좋은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뭐랄까 너무 많이 훼손됐고 이렇게 퇴출됐고 그게 깨졌다. 어찌 보면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또 뭉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혼자서 고독하게 내 생존을 혼자 책임지고 이웃들과 개인 간에 막 경쟁을 하고 뭐 무시를 당하고 이런 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90년대 이후에 그걸 당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서양이나 일본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 개인주의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된 다음에도 그냥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살률이 확 치솟지는 않았죠. 네네. 한국은 90년대 이후에 자살률이 세계 1위로 치솟아서 네. 20년간 떨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네. 계속 유지됩니다. 출산율은 좀 최저죠. 아, 그걸 아는군요. 이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네, 되겠구나. 그거 느끼는 겁니다. 피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출산 안 하는 걸로 봤는데 지금 문화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고유한 정신 세계가 무너지면서 네.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인식해서 아이도 안 낳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다. 저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생각이 있으면 애를 안 낳겠습니까? 거꾸로 봐야 돼요. 네. 만약에 생각 없다면 낳겠죠. 네. 근데 자기들이 볼 때 행복하지 않은 곳인 거죠. 대한민국은. 그리고 미래에 희망도 별로 없고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안 낳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네. 이 끔찍한 곳에 내보내서 이 죽을 고생을 시키는 것은 부모된 도리로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 그리고 자기들도 그럴 만한 에너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니 해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됐을 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우리가 행복했던 걸 떠올려 보면 혼자서는 아니었던 거로 기억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네. 같이 됐을 때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 기뻤을 거거든요. 예. 최근에는 월드컵 뭐 이럴 때 기뻤잖아요. 예. 축구에 골 넣으면 아파트 전체가 와소리가 막 나는 나라 그렇죠.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거의 그것도 유일해요. 네. 그 정도로 그 시간에 보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를 꿈꾸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준다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에 있어요. 신명이라고 하는. 신명 난다. 그렇죠. 음주 가무를 즐기고 흥이 난다. 네네네. 한국인 특유의 역동성, 에너지감 이런 게 폭발할 수가 있죠. 네. 사실 여태까지 한국을 견인해왔던 건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박탈하면 우리가 가진 고유의 강점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를 이길 수도 없고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사회 전체가 저는 사실 붕괴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심리학자로서 그러면 우리 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활하는 게 우리 성을 좀 더 키우는 걸까 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이걸 해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우리가 돼서 사람들과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게 참 좋다라는 걸 알았다 쳐도 주변에 그럴 사람이 있냐는 거죠. 서로 경쟁하고 있고 뭐 이런데 또 정신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사실 정신건강의 악화는 개인화에서 시작되거든요. 고독과 고립에서부터. 그런 측면에서도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너무 심각하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의 생존을 고립되어서 혼자 고립돼서 개인이 책임진 적이 없어요. 90년대 이전에는 청년 구독사 같은 것도 없었고요. 가족 동반 자살이 지금만큼 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근데 청년 구독사도 너무 심하고 노인 구독사는 뭐 기본이고 가족 동반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죽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자살 뉴스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전세값 자살이 처음이었었던 거야, 제 기억으로는. 전세값이 부족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살했다고. 이거 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90년대부터 자살이 폭증했으니까요. 그 전까지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그때부터 확 뛴 거니까. 그리고 한국의 자살의 특징점은 동반 자살이에요. 가족 동반 자살. 가족 일체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죽지 않아요.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죽든가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부모 입장도 아는 거죠. 부모가 이제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거다. 뭐 고아원엔 보내지겠지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삶을 살겠느냐. 내가 데리고 죽는 게 부모 도리로서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 5,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고립적 생존 불안을 해결해 줘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단은 국가가 다 살려놔야 된다. 사람을. 조선시대까지도 그게 국가 통치 이념이었거든요. 백성의 생존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그래서 쌀이 흉년 들고 이러면 왕들이 쌀을 구해서 어떻게든 정조 같은 사람은 백성들 구휼미 나눠주고 죽 만들어서 먹이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국가 책임이라고 본 거예요. 생산력이 떨어져서 못한 거지. 뭐
돈 있는데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데올로기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네네. 국가는 당연히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또 각자가 서로 도와줘서 같이 이 생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네. 90년대 들어서자부터 나 혼자 고립된 채 내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그것도 이웃과 사투를 벌려가면서 익숙하지 않고 적응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는 기본소득 같은 걸 통해서 일단 생존 문제 마지노선은 잡아줘야 된다. 네. 죽지 않게 해줘야 된다. 네네네. 가족 동반자살 다 막을 수 있어요. 네. 왜 죽겠습니까? 예, 예, 살 길이 보장이 되면. 그리고 그게 실시가 되면 사람들의 의식도 변하겠죠. 혼자 미친 듯이 돈 벌고 이웃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돈을 벌지 않아도 이렇게 사이좋게 국가 차원에서의 배려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성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에 있는 운명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이 자각이 되겠죠. 야, 그럼 주거는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상당히 개선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임대주택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네, 맞습니다. 월세 뭐 요즘 시세로 따지면 뭐 100만 원 언더의 그 월세를 내는 임대주택이 다량으로 구비가 된다면 국가가 보급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뭐 엄청 좋죠. 의외로 한국 사람들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열등감 속에 사는 것보다 그냥 잘 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차별당하는 거예요. 그것만 없어지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 생존 문제를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져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것은 개인 간 경쟁을 약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너무 예심합니다.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드라마 한 편 출연하는데 인류 배우가 1억 원씩 받는다 그러는데 한 편에 1회당 1억 원. 근데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 기사에.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의외로 바닥권에서의 임금은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매일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배역이. 이 한 달 열심히 일해도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알바도 뛰고 노가다도 뛰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렇죠. 이거 옛날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90년대 이전까지는. 90년대 이후부터 그냥 벌리기 시작합니다. 1등한테 다 몰아주는 이게 너무 심해졌어요. 일종의 미국식 문화가 승자독식이죠. 미국식 문화가 이렇게 삽입된 거네요. 신자유주의적 승자독식의 원칙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1등이 되겠다는 욕망은 너무너무 커지고 그 1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와 고통, 슬픔은 너무 또 반대로 커지고 이러면서 격차가 벌어져서 개인 간에 인사라도 하겠어요? 1억짜리 받는 사람과 10만 원 받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사람 취급이나 해주겠냐고요. 그런 걸 너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벌릴 이유가 없어요. 미국 프로야구 팀도 처음에는 스타 플레이어를 연봉을 많이 주면서 그 경기력이 향상될 줄 알고 올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연구를 시켜봤더니 연봉 격차가 큰 팀일수록 성적이 나빠요. 적은 팀일수록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를 벌리는 것이 스타 플레이어를 자극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데 기여할 줄 모르나 사회를 파괴하는, 팀을 파괴하는 거예요. 팀의 경기력을. 반대로 격차를 줄여주면 오히려 우리성이 강화되면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강화되면서 팀 성적이 향상되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이후에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자 무제한적으로 막 돈을 올리는 것들을 좀 자제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집단 성과에 뭔가 보상을 주는 그런 보상 시스템이 조금 마련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주변에서 일 열심히 하고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자기를 다 갈아 넣고 있어요. 만나보면 그들도 힘들어요. 1등을 해야 되잖아요. 헉헉거리고 있어요.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섭고. 그 자체가 저는 사람을 잡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뭐 스타들 1억 받는 사람들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 자기 인기가 떨어질지 몰라서. 근데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기가 좀 떨어져도 그래도 안 죽는 세상. 그래서 그 정도까지 격차 수준이면 된다. 격차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다들 기본 생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보너스가 성과가 지급되는 정도. 그러면 그렇게까지 죽기 살기 경쟁 안 합니다. 또 서로 간에 내가 좀 더 잘 나간다 그래서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겠죠. 또 우리나라 뭐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게 추앙해 주지 않습니까? 뭐 이순신
이라든가 뭐 이런 네. 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대대손손 기억을 해주는 부분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근데 돈을 이제 쫓는 사람도 아니고 네. 공익을 이제 추구한 사람들인데. 아 그러네요. 네. 공익 추구형을 더 존경하는 성향이 있구나. 우리가 그 사익 추구한 사람 존경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냥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익 추구를 했고 뭐 사회적인 뭐 혁신을 이뤄내긴 했지만 사익 추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는 좀 덜 존경받는군요. 그런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니까 네. 좀 좋아하는 거지. 네. 역사적으로는 평가를 안 한다, 한국 사람들은. 네.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 공익 추구형이에요.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한 사람들이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뭘 했다, 뭐 일가를 이뤘다 이런 건 별로 칭송을 안 해요. 그러니까 멸사봉공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무장들을 칭송해요. 저기 공동체 기여와 상관없이 사무라이 같은 사람들, 켄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유명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사람들 보면 네. 다 무장들이에요. 힘센 사람. 네. 심지어 최배달까지 좋아합니다. 최영이. 한국 무도인. 네, 무도인. 힘이 세니까. 네. 소를 막 잡고 나니까. 한국은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존경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체 기여했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은 힘세다고 존경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네요. 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것도 봐도. 그러네요. 네, 우리의 기여했냐 아니냐를 아주 따져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돈 많다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긴 한데요. 네. 사람들에게 돈 많으면 막 이제 사람들의 인기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니에요. 진심 어린 존경은 보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공익적으로 사용할 때 존경을 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걸 공익적으로 사용할 때 존경받죠. 네. 그래서 사회에 뭐 큰 기여를 했다든가 뭐 이럴 때 그 돈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했다. 이럴 때 이제 존경이 나오죠. 오늘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입니다. 나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들어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라는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랄까 숫자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맞아. 공감 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정말 너무 많았던 것 같고 특별히 오늘 또 저희 처음 채널 나와주셨는데요.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꼭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다면요? 저를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증시 쪽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경제 쪽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오늘 주제가 뭐 경제나 증시 이게 아니고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얘기라서 제가 출연을 한 거고요.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경제나 또 정치인들도 한국인의 심리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하죠. 제가 그래서 아까 어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외국에 수출될 수 있을 거냐 한국 인간 본성에서 이거는 정말 근원적으로 사람다운 거냐라는 말씀드렸던 건 이건 결국은 우리 문화 수출과 연계된 거라서 이걸 자랑스럽게 한번 수출을 무빙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참고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 책 외에는 또 없으실까요? 뭐 30권 정도 제가 넘게 썼는데 심리학책을 이 책은 한국인의 민족성을 다뤘고 풍요 중독 사회는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강제된 한국인의 집단 심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인을 알려면 둘 다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무슨 헛소리냐,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고 그거는 풍요 중독 사회 책에서 해답이 있고 또 그 책을 풍요 중독 사회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한국 사람 나쁜 쪽만 얘기했냐 왜 좋은 점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풍요 중독 사회로 한번 대담을 한번 이어가면 어떠실까요? 여건이 되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이 책 한번 필요하신 분들 꼭 사서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재미나게 읽은 책 그리고 잡자마자 금방 다 읽어본 책이 뭐 종종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서는 가장 재밌게 읽은 책 그리고 이제 경제 외 쪽에서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이 아니었나 그리고 되게 동감이 가는 책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면 우리 김태용 선생님이 저희 채널의 위력을 아실 겁니다. 이러면서 여기 부르면 곧장 나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책 굉장히 재밌고 우리 뿌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극적으로 책에서 굉장히 자주 다룬 내용이 일본인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그거는 저희 채널에서도 이 독일책방에서 일본인이 얼마나 다르다. 국화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보면 비교한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미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과연 그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재미나게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걸음 해주신 우리 김태형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